38일 밤 이야기 호미난자 천일야와는 애들이 자원풀이가 통 말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2-2입니다. 호미난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지난번 애들이 자원풀이가 통 말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2-1에 이어서 오늘은 2-2입니다. 호미난자 자원의 분석, 자원의 해석이 틀리기 쉬운 글자에서 먼저 말씀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언의 도우미 그림입니다. 선생님이 칠판 앞에서 말을 하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말씀언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말씀언의 위에 있는 이 부분은 매울 시인이 이렇게 획주림하고 다시 변천하여서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울 시인은 허물건 죄인신의 뜻이고 매울신인데 그 뜻은 노예나 죄인의 이마에 큰 침으로 찔러서 문신을 만들어서 그 노예의 신분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울시는 나타낸다는 뜻으로 그 뜻이 변천하였습니다. 이 말씀어는 노예나 죄인의 이마에 큰 침으로 찔러 문신을 만들어 그 신분을 나타내듯이 사람들이 말을 하여 생각을 나타내는 말씀, 말, 또 말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언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 한자 명예 권지용 선생님의 내용을 보면 말씀, 말할, 한마디, 우뚝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글자의 모양은 찌를 거니 이렇게 획줄임한 모양이 다시 이렇게 변형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 음부와 입구의 합침, 스스로 생각한 바를 곧바로 찔러 말한다는 뜻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는 상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할 화는 이야기, 말씀어는 서로 논란함, 말씀설은 밝히는 말, 말씀담은 주고받는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한 바를 곧바로 찔러 말한다는 풀이는 무엇을 왜 찌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후민한자의 이 자원풀이를 다시 정리해 보자면 말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나타낸다는 뜻인데 그 나타내는 것을 죄인의 이마에 이렇게 노예라고 칼로 또는 큰 침으로 찔러서 나타내듯이 우리 생각을 나타내서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말이 말씀, 말한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만맹입니다. 만맹의 도우미 그림을 보면 할아버지와 그리고 큰아들과 큰손자로 대를 이어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만맹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해서를 보면은 위에 아들자의 그릇명을 합해서 만맹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맹은 아들자의 이 피혈이 획줄임한 그릇명을 결합하여 만명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점이 하나 있는 글자가 피혈이고 점을 생략한 글자가 그릇명입니다. 자원은 만맹은 아들 중에서 조상의 핏줄을 이어가는 첫째 아들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맞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맹중계가 있고 맞이를 차례에 비유하여 이 첫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맹춘이 있고 맞이에 대한 큰 기대가 허물어지듯이 믿었던 일이 허망한 경우를 나타내어 맹랑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맹랑이 있고 성시로 쓰여 맹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공맹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 한자 명예 권지용 선생의 풀이를 보면은 맹은 맛, 첫, 우두머리, 클, 힘쓸, 맹랑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자와
그릇명은 음부라고 있습니다. 음부의 합친 큰 그릇에 목욕시키고 있는 첫 아들을 뜻하여 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릇에 목욕시키는 경우에는 아들, 딸, 큰아들, 작은 아들을 다 목욕시키는데 그 글자의 뜻을 큰아들이라고 한정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권 선생이 그릇명을 그릇명 그대로 해석한 것이 옳으냐, 아니면 훈민하자 사전에 피혈이 획줄임한 모양으로 해석한 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한자에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새로운 한자를 만들 때에는 점획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가운데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혈에서 이 부분이 점 하나가 있는 곳이 가운데 부분이죠. 금석대자전 561에 562쪽에 만명의 다양한 전서가 무려 57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노대 사도의 고주고, 맹의정 적고, 시계정 적고, 두자 맹인 병무의 네 곳에는 이 피혈이며, 따라서 이 글자에서 그릇명은 피혈의 획줄임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명은 아들 중에서 아들자, 핏줄, 곧 핏줄을 이어가는 사람이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장자상속입니다. 그래서 처지라는 뜻이 된다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나울맹입니다. 사나울맹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해서를 보면은 사나울맹은 개견이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한 이 개견변에 만맹, 천맹의 뜻을 나타내는 만맹을 결합하여 사나울맹, 날렐맹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사나울맹은 짐승의, 그래서 개견이 변으로 쓰이는 이 모양은 개는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의 뜻으로 쓰입니다. 아들자는 새끼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새끼가 어버이의 혈통, 이 그릇명은 피혈의 획줄임이라고 전번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혈통을 이어받아 야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납다는 뜻이며, 개견변, 곧 짐승의 뜻을 나타내는 개견변에 아들자 밑에 그릇명을 한 것은 이 개나 짐승의 새끼가 어버이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나울맹의 글자가 되었고, 거기로 맹수가 있습니다. 맹수는 사나울맹 짐승수이므로 사나운 짐승이라는 뜻이죠. 사나운 맹수처럼 동작이 이 날래다, 또 용감하다는 뜻이 되며 거기로 맹장이 있습니다. 국제 한자명의 이 권지용 선생의 풀이를 보면 맹은 사나울, 모질, 날렐, 어말, 굿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개견변에 힘쓸맹의 음부를 합친, 그래서 힘세고 사나운 개를 뜻한 자인데 널리 사납다의 뜻으로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명의 자원 해석을 잘못하면 이와 같이 만명이 든 글자를 다시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경우를 보기로 든 것입니다. 만명이 힘쓸맹, 애쓸맹의 뜻은 있으나 힘세다는 것은 다른 뜻입니다. 또 거의 다른 글자와 마찬가지로 풀이말의 순서와 필순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사나울맹은 세 가지 글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개견변은, 개는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의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그 위에 아들자 밑에 그릇명을 합한 글자는 아들자는 그대로 아들, 짐승의 아들은 새끼이기 때문에 새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짐승의 새끼가 여기서 그릇명은 그릇명이 아니고 피혈입니다. 그 자기 어버이의 혈통을 지니고 있으므로 야성을 이어받아서 살았다고 해석하면은 아주 풀이가 논리에 맞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길환, 박굴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이어달리기 경기에서 이렇게 바톤을 서로 주고받는 그림이 있습니다. 박길환, 박굴환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그리고 해서입니다.
이 박길환의 해서의 그림을 보면은 이 손수가 글자의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왼편에 나타내고 손수변입니다. 횃불을 켜둔다는 뜻을 나타내는 빛날환, 성활환을 결합하여 박길환, 박굴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빛날환은 사람이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이렇게 변형하여 나타내는데 소전을 보면 이렇게 사람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고 어두운 굴 속에 들어갈 때, 그래서 굴혈은 여기에 소전의 굴혈의 모양이 있습니다. 양손에 잡은 횃불이, 그래서 양손 맞잡을 공인데 이 모양이 클대로 변형하였는데 여기에 양손 맞잡을 공의 근거가 되는 소전의 글자가 있습니다. 빛난다, 또 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인의 구울혈이 변형한 모양의 양손 맞잡을 경우 결합하여 빛날환, 성할환의 글자 모양이 된 것입니다. 자원은 박길환은 손에 손수변입니다. 횃불을 켜들고 빛날환입니다. 어둡고 긴 굴 속에 들어가니 어두운 굴 속이 대낮처럼 환하게 바뀐다, 또 바꾼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변환이 있습니다. 화폐를 재물 따위로 바꾸어 교역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교환이 있습니다. 국제한자명의 권지용 선생의 해설을 볼까요? 환, 바꿀, 갈릴, 고칠, 교역할, 방잘, 손수변의 클환의 합침, 큰 것으로 바꾸어 잡는다는 뜻, 작은 것을 큰 것으로 고친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상고할 고, 이 환은 여자의 엉덩이 모양과 클대 들공을 더하여 된 자. 그래서 전혀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권 선생이 이 빛날환을 클환이라고 하였으나 옥편에 이 환이 크다는 뜻은 없습니다. 상고할고에서 이 빛날환의 전설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빛날환이 들어있는 불을환, 또 빛날환의 해석에서도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빛날환을 해석하려고 빛날환을 분석하여 보면 그 부분 글자에서는 횃불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양손에 들고 있으니 빛난다는 것은 곧 횃불을 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자는 이와 같이 모든 한자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빠짐없이 조합한 글자보다 어떤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생략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시 정리하여 보면 이 박길환은 손수변입니다. 손에 횃불 켜들고 어둡고 긴 굴 속에 들어가니 어두운 굴 속이 대낮처럼 환하게 바꾼다고 하면은 아주 논리에 맞고 알기 쉽습니다. 다음은 성시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나무의 뿌리의 그림이 있고 이 글자는 성시시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그리고 해서입니다. 이 성시시의 글자를 이렇게 분해하여 보면 성시시는 이 부분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상징한 부분 글자이고 여기에 이 부분은 버티어주는 것을 상징한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성시시는 본래 뿌리의 상형자로 초목이 뿌리에서 싹이 움터 나오듯이 조상의 피를 받아 대를 이어가는 사람의 뿌리가 되는 것이 성시라는 뜻이며 지금의 글자는 조상으로부터 대를 이어가며 종족이 지파로 나뉘어 혈족이라는 생각이 사라져가는 것을 버텨주는 구실을 하는 것이 성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이 무너져 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와 버텨준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합하여 이 뿌리의 뜻을 나타내고 성시의 뜻을 나타내는 성시시의 글자가 되었고 보기로 이시가 있습니다. 성이나 이름에 붙여 이 존칭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김한국시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성씨는 곧 초목의 삶, 뿌리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의 뜻으로 쓰입니다. 이 국제 한자명의 권지용 선생의 풀이를 보겠습니다. 이 씨, 또 시라고 되어 있고 성, 각시, 씨, 뿌리, 지, 땅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속에서 뻗어나가던 뿌리가 지상에 비어져 나온 모양 또는 언덕이 무너져 내린 모양을 본뜬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사람의 시족이 나무 뿌리처럼 뻗거나 언덕에서 흩어져 돌처럼 여러 갈래로 번져 나가는 것을 비기어 성씨의 뜻으로 널리 쓰인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씨씨는 뿌리의 상형자이면 틀림이 없으나 훈민한자에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회계의 결합으로 본 것이며 이는 자원 약제 편저 4개 1975년에 이 해석을 따른 것입니다. 이 자원 약제의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연구하실 분은 이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 풀이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성씨씨는 종족이 지파로 나뉘어 혈족이라는 것이 사라져가는 것을 곧 무너져 내리는 것을 나타내 이 글자에 버텨주는 구실을 하는 것이 성씨라는 것인데 종족이 지파로 나뉘어져서 자기 친족이라는 생각이 사라져 가는데 무엇으로 그러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같은 성씨라는 것을 가지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논리적이고 알기가 쉽습니다. 다음은 쓰일수 구할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우산을 받쳐 들고 가는 어린이의 그림이 있습니다. 쓰일수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쓰일수의 짜임을 보면은 글자의 위에는 비우가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수염의 뜻을 나타내는 말리을리를 결합하여 쓰일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쓰일수는 비가 비우가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납작하게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었습니다. 내리는 모습이 수염이 말리을리는 수염의 상형자입니다. 수염이 들이오듯이 주룩주룩 내리는 것을 나타내어 농사를 짓는 등 일상생활에 빗물이 기묘하게 쓰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유 머리 밑에 수염의 뜻을 나타내는 말리을 결합하여 쓰일 수가 되었고 보기로 필 수가 있습니다. 기묘하게 쓰이는 물건을 구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수요가 있습니다. 권지용 선생의 쓰일수, 구할수의 뜻을 알아볼까요? 권지용 선생은 수, 구할, 음식, 머뭇거릴, 기다릴, 소용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비우와 말리을리를 머뭇거릴 이라고 이상하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부의 합침인데 비를 만나 머뭇거린다는 데서 기다리다의 뜻이 된 자, 또는 수염이 빗물을 흡수한다는 데서 구하다, 소용되다의 뜻으로 쓰인다. 이렇게 이상한 논리를 전개해 두었으니까 애들이 통할 수가 없다고 하겠죠. 권 선생은 말리을리를 말을 이어가며 머뭇거린다는 뜻으로 해석한 듯하나 설명이 없고 쓰일 수의 본뜻인 쓰인다, 구한다는 한국어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음식, 머뭇거릴, 기다릴의 해석을 하고 있는데 국제 한자이므로 나로서는 알 수 없으나 중국어 사전에도 그런 뜻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또 수염이 빗물을 흡수한다는 것은 수염을 잘라 붓을 만든다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수염이 빗물에 닿으면 흘러내리지 빗물을 흡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빗물을 흡수하는 것이 구한다, 소용된다는 뜻이 된다는데 논리적으로 전혀 의미에 연결이 되지 않으므로 비논리적인 서술입니다. 쓰일 수의 자원을 해석할 때에는 비우나 말이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어떤 뜻을 선택하여 만들었는가를 고찰하고 문법적으로 어떤 기능으로 쓰였는가를 잘 알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쓰일 수를
정리하자면 여기 비유가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 위에 나타냈고 그 밑에 수염의 뜻을 나타내는 말, 이을, 이를 결합하여 쓰일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일수는 비유 머리의 모양에 비가 내리는 모습이 수염이 드리우듯이 주룩주룩 내리는 것을 나타내어 농사를 짓는 등 일상생활의 빗물이 기묘하게 쓰인다고 하면은 아주 알기가 쉬운 것입니다. 다음은 제사사입니다. 도음이 그리면은 향불의 연기를 피우며 제사를 지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사사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제사사는 보일시를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뱀사를 결합하여 제사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사는 제사상의 뜻을 나타내는 보일시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뱀처럼 구불구불한 향불의 연기라는 뜻을 나타내는 뱀사를 결합하여 제사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제사사는 제사상의 보일시입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뱀처럼 구불구불한 향불의 연기를 피우며 제사 지내는 것을 나타내어 제사 또 제사 지낸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제사가 있습니다. 이 뱀사는 겨울잠에서 깨어난 뱀의 상형자이나 이 글자에서는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피어오르는 향불의 연기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권지영 선생의 제사사의 자원풀이를 살펴볼까요? 사, 제사, 제사 지낼, 해, 은나라의 연기. 1. 보일시와 뱀사의 합친 큰 제사는 보일시입니다. 낮에 지낸다는 데서 낮 시간 9시부터 11시를 뜻하는 9시부터 11시가 사시입니다. 뱀사를 음부로 합쳐 제사의 뜻이 된 자. 이 사람의 삶이 끝나는 신으로서 보일시를 신의 뜻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새로 생겨난 뱀사를 생겨난다는 뜻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를 모신다 하여 제사의 뜻이 된 자. 그래서 권지용 선생은 이래서 뱀사를 사시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큰 제사는 반드시 사시에 지내는 것은 아니고 날짜와 시각은 주역에 따라 택이라는 것이므로 관습에 안 맞고 논리에 어긋납니다. 이는 제사의 뜻이 된 논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곧 뱀사가 생겨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제사라는 새로운 한자를 만들 때 제사의 특징이 되는 사물 가운데 제사상과 향불의 연기를 선택하여 제사상은 보일시로 나타내고 향불의 연기는 향불의 연기가 구불구불 피어오르고 구불구불한 건 뱀은 뱀사. 그래서 제사사의 한자의 음은 뱀사의 사. 이렇게 훈민한자에서 추리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지영 선생의 뜻은 애들이 알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만명의 해석은 명작이야. 제사사는 물론이고 다 주옥 같은 명문이야. 그렇고 말고 한돌 선생이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다한 예지가 넘쳐 흐르네요. 이 서당식이 한문을 배운 지 50여 년, 신봉사가 눈을 뜨고 광명한 천지를 바라보는 것처럼 머리가 팡팡 열리고 속이 시원하네요. 훈민한자에서는 자원 해설에 앞서 글자마다 한자의 구성 원리를 공식으로 나타내었어요. 보기를 들면 세찰열은 늘어놓을 열 더하기 불화, 곧 불화 넉점으로 변형한 이 모양을 나타내었어요. 늘어놓을 열은 6급 26페이지에 자원 해설이 있고 불화, 불화 넉점은 불화가 한자의 발로 쓰임으로 그 모양이 변형하여 불화 넉점이 되었다는 뜻이며 또 불화는 기초학습편 40페이지에 있다는 것이지요.
흔히 한자를 안다고 하는데 음만 아는 경우가 많고 한자를 외워서 쓰고 훈을 하나만 알아도 아주 잘 아는 것으로 치는데요. 주입식 선생, 요즘 대학생들이 한자를 몰라서 도금을 적어 달라고 하는데 그걸 적어서 읽으면 이해가 잘 될까요? 할아버지 한자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건 어림짐작으로 이해가 가는 것도 있지만 학술 용어는 일상생활과는 달리 특별한 뜻으로 정의한 것이므로 자전을 찾아 한자의 혼을 잘 알고 학술 용어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지 단순히 음만 알고 넘어가는 경우에는 학술 용어의 이해에 오류를 범하기 십상이지요. 한돌 선생의 혼민 한자는 바로 고차원 한자 학습이고요. 대학 입학 수능시험 외국어 영역 한문과 시험 문제를 보니 재래식 학습법으로 배운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는 문제가 혼민 한자에서는 구조학습으로 한자를 분석하여 배움으로 가장 쉬운 문제가 된다고 봐요. 혼민 한자로 한자와 한자어를 알고 중고등학교에서 정상적으로 한문을 배우면 쉽게 고득점할 수 있다고 굳게 믿어요. 소위 족집게 과외가 근본적으로 되는 셈이지요.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주최 전국 한자 경시대회에서 응시자의 평균 득점을 발표하는데 상급반, 중급반, 하급반에 따라 다르지만 34 내지 45점의 범위라면서요. 그렇지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시상을 하는데 장려상은 92 내지 93점이 합격선이고 대상과 금상은 만점이나 1, 2문항 이상 틀리면 안 돼요. 그럼 한돌 선생 제자들의 평균 득점은 얼마나 되었죠? 우리 학원에서 배운 응시생의 평균점은 대개 85 내지 90점 범위에 있어요. 한자 급수 시험의 합격선은 70점이니 호민민 한자의 학습 과정을 거치면 99.9%의 합격률은 틀림없겠군요. 한돌 선생이 학원생을 잘도 끌어모으는 비법이 무엇일까 하고 이 주입식이 늘 알고 싶었는데 이 포럼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훈민 한자로 교육용 한자를 언어 형성기인 초등학교 시절에 누구나 다 배우고 중학교에 지나가여 한국의 정상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합평가와 한자 급수 시험 및 한자 경시대회를 대비한 학습지도법은 전문 강사를 대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훈민 한자 포럼을 마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한돌 선생님의 강의를 공개합니다. 훈민 한자 포럼 필순의 규칙 1. 필순의 규칙에 맞게 한자를 써야 하는 까닭은 한자의 획수에 맞는 바른 모양을 알게 되므로 한자 자전에서 한자를 잘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한자의 서법에 맞는 바른 모양으로 한자를 쓸 수 있습니다. 필순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한자 쓰기를 하면 정자의 한자와 다른 모양의 틀린 한자를 쓰기 쉽습니다. 2. 호민 한자 강의 기초 한자 학습편부터 한자 쓰기를 할 때 필순에 따라 정확하게 써 나가면 됩니다. 필순에 맞게 호민 한자 강의 기초 한자 학습편의 기초 한자 390자를 제대로 공부를 하면 이 기초 한자를 결합하여 교육용 한자 1800자를 배우므로 교육용 한자의 필순을 쉽게 잘 배우게 됩니다. 3. 한자를 강의하는 각급 동영상 강의는 물론이요. 대학 교수님이 필순에 맞지 않게 판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1도에서 갈고리를 해야 할 부분을 그냥 내리긋기를 하거나 수풀림에 갈고리를 붙이기도 합니다. 일일이 다 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필순에 틀리게 한자를 판서하는 동영상 강의는 폐기하고 다시 녹화해야 합니다. 4. 훈민 한자는 모든 한자에 한자 쓰기가 있는데 잘못 판서한 강의는 폐기하고 다시 제작하였으나 혹시 오류가 있으면 지적하여 주세요. 이어서 다음 쪽에 필순의 규칙이 나옵니다.
호흡민 한자 보름 필순의 규칙입니다. 필순은 붓글씨를 쓸 때에 복잡한 한자의 점액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며 글씨를 쓰는 순서입니다. 처음 한자를 배우는 학생은 쓰기 학습편의 필순에 따라 배우고 나중에 이 규칙을 복습해도 됩니다. 1. 필순의 세 가지 원칙. 1. 위에서 아래로. 서역사음은 위에서 아래로, 말씀은과 장인공도 위에서 아래로 써 나갑니다. 2.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내천과 어지린과 강물강은 왼편을 먼저 쓰고 나중에 오른편을 씁니다. 3. 가로획을 먼저 세로획을 나중에. 옛고자와 함께공과 뜻지자는 가로획을 먼저 쓰고 세로획을 나중에 씁니다. 2. 행서의 필순과 해서의 필순이 다른 글자가 있습니다. 호흡민 한자는 행서의 필순을 따릅니다. 그 까닭은 행서의 필순으로 해서의 필순을 배우면 해서와 행서의 필순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서의 필순을 따릅니다. 여기 임금왕자의 행서의 필순은 이렇게 가로 긋고 그 다음에 내리긋은 다음에 두 번 가로 긋습니다. 밭전과 구불꽃과 마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의 필순에서 임금왕은 두 번 가로 긋고 그 다음에 내리긋고 나중에 가로 긋습니다. 이것이 해서의 필순입니다. 밭전과 구불꽃과 마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먼저 쓰는 획이 기준이 되는 이런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쓰는 글자를 형님이라고 하고 나중에 쓰는 글자를 아우라고 하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삐침과 파임이 있는 이런 글자는 삐침이 형님이고 파임이 아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는 이 삐친 부분이 형님이니까 먼저 쓰고 아우인 사람이는 나중에 씁니다. 그럴 문에서도 이 파임이 아우이기 때문에 맨 나중에 씁니다. 어른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삐침과 봉의 날개가 있는 글자는 삐침이 먼저 쓰니까 형님이고 봉의 날개는 아우입니다. 그래서 무릎범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낸 이 삐침을 형님이니까 먼저 쓰고 검정색으로 나타낸 봉의 날개는 나중에 씁니다. 아홉구에서도 삐침이 형님이니까 먼저 쓰고 봉의 날개는 나중에 씁니다. 바람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삐침을 먼저 쓰고 봉의 날개를 맨 나중에 씁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가 있는 한자에서는 이 테두리가 형님이고 그 안에 있는 획이 아우입니다. 그래서 안내자나 가틀동이나 나라국이나 이 문문에서는 그 밖에 있는 부분이 형님이니까 먼저 쓰고 그 안쪽에 있는 글자는 나중에 씁니다. 다음은 가운데가 형님입니다. 물수자는 이 가운데가 형님이고 그리고 왼쪽으로 가서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씁니다. 나갈 줄도 한 가운데가 형님이고 나머지가 아우입니다. 즐거울 낙도 한 가운데에 있는 흰백 모양이 형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업 직업업에서는 두 번 내리근 획이 형님이고 나머지 글자가 아우입니다. 널리 보에서도 두 번 내리근 획이 형님이고 그 양편에 있는 획은 아우입니다. 다음은 가로 꺾은 갈고리가 형님이고 삐침이 아우입니다. 그래서 칼도에서는 이 붉은색으로 나타내는 가로 꺾은 갈고리를 먼저 형님을 쓰고 나중에 삐친 획은 아우입니다. 힘력에서도 마찬가지고 방법방 모방에서도 이 가로 끈 갈고리가 형님이고 검은색으로 나타낸 삐침은 아우이기 때문에 나중에 씁니다. 4. 나중에 쓰는 획이 기준이 됩니다. 먼저 1번 가로기를 먼저 하고 삐침을 나중에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왼쪽 자와 있을제와 버두 이런 글자는 3번, 4번이 가로획이면 가로긋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 삐침이 먼저 가로긋기는 나중에 하는 이런 글자는 3번 획이 세로획이면 삐침을 먼저 합니다. 3. 꿰뚫는 획은 나중에. 그래서 가운데 중에서 이렇게 뚫을 곳 내리긋는 것과 수레거에서 내리긋는 획은 맨 마중에 하고 어머니모와 책책에서 가로긋는 획은
맨 나중에 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점은 맨 나중에 씁니다. 그래서 개견이나 대신대나 일울성이나 클보에서 이 오른쪽 위에 점을 맨 나중에 쓰는 글자는 다음 글자와 연결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나중에 획에 차례로 이어가도록 쓰는 이런 글자들은 불화 같은 글자는 이와 같이 1번, 2번, 3번 그리고 이 획을 맨 나중에 4번을 씁니다. 세상세는 가로 긋기가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그리고 맨 나중에 이 니은자 모양을 5번째로 씁니다. 그 다음에 어조사야에서는 이렇게 직격 꺾은 갈고리 이 글자를 1번으로 쓰고 2번으로 내리긋고 그리고 새가슴 모양을 맨 나중에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를등에 있는 이 머리에는 1번, 2번 그리고 3번 삐치고 4번 이렇게 파이머라고 맨 나중에 5번 이 두 번째 삐침을 써서 차례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받침자는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받침자 중에 독립글자인 이 달릴주나 오를시 받침은 먼저 쓰고 받침 글자 중에서 이 부분 글자로 쓰이는 멀리 걸을 인과 걸어갈 착은 나중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순의 스몰 스텝은 기본액 쓰기 34자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후음민한자 기초학습편의 390글자를 배우고 나서 후음민한자 6급 곧 8급 7급 포함 이 6급과 5급 4급 3급으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써 나가면 됩니다. 다음 39일 밤 이야기 후음민한자 천일야화는 법가의 한비자가 천하의 근본이라고 하는 법과 술은 무엇인가요? 2-1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후음민한자 천일야화를 이후 초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려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 전문 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후음민한자 천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